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문을 열 건데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행복진료실 운영해볼까 합니다. 네, 행복진료실을 지켜주는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이 건강을 위해 봄에 꼭 해야 될 이것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출근길 10도를 웃돌며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데요.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정체하면서 황사가 그대로 남은 곳이 많은데요.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됩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은 20도, 광주와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에 남해안, 오후에 남부지방과 충청 이남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 강하게 집중될 텐데요.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40mm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5mm로 비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만 일요일에도 곳곳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강릉 산불 그 후입니다. 지난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 피해 주민들을 비롯해서 진화와 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요. 이 지역 주민들의 온정이 잇따르면서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초토화된 경포 인근의 이 한 카페에서는요. 해당 산불이 발생한 직후 카페 문 앞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안내문 내용을 좀 보면 강릉시 화재 관련 소방, 경찰, 군인 기타 공무원분들에게 커피 무상 제공합니다. 긴급 대피하시는 분들도 오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카페 업주는 이 강릉 지역 SNS에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면서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는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뜻을 전했는데요. 이런 글처럼 이 지역 주민들끼리 SNS를 통해서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미용실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샴푸나 린스가 필요하시다면 지원해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가져다 드리면 될까요? 라면서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고요. 지역의 한 아동복 가게는 이재민 분들 중에 아이가 있는 집이 있냐? 사이즈 맞는 게 있으면 옷을 드릴 테니 필요한 분들은 연락을 달라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참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이렇게 힘이 나는 소식 반면에 그 이재민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불 피해 지역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서 금품 절취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이 대형 산불이 났던 이 경북 울진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한 틈을 타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도둑이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이 도둑은 자원봉사자인 척 가장해서 이 주택 두 곳을 돌면서 빈집털이를 시도하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돼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성금 모금이나 피해 복구 등을 미끼로 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작년 3월 울진에서는 군청 공식 트위터 계정을 가장해서 산불 피해자 돕기 성금을 받아 챙기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울진군이라는 이름에 해당 계정에는요. 울진군청의 건물과 로고 사진이 떠 있었고요. 계좌번호와 함께 이 울진군민 화재복지 모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확인 결과 울진군과는 전혀
전혀 무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잖아요. 그 앞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들을 사기치고 아이고 참 이거 엄벌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엄벌하는 법은 따로 없나요? 네, 따로 없는데요. 아무래도 양형에서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고 하는 걸 보면은 이런 해당 상황을 이용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그렇죠. 처벌하는 것을 보입니다. 엄벌에 쳐야죠, 엄벌에.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엠폭스 주의보입니다. 이 지난해 떠들썩했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엠폭스로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런데 해외를 방문한 적이 없는 국내 엠폭스 환자가 한 명 더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내 엠폭스 환자는 총 9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요. 추가로 발견된 확진된 이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지난 12일 이 발진 등 피부 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고요. 현재 격리돼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해서요. 5번 환자까지는 해외에서 유입이 됐거나 이와 관련된 환자였지만 이 지난 7일 확진된 6번 환자 이후로는 모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자 이 질병청은 10일 오후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해서요. 어제부터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을 이 관심에서 이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최근 확진된 6번부터 9번까지 환자는 모두 해외를 방문하지 않았는데 네. 지역사회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는 거잖아요. 감염 경로는 어떻게 추정하나요? 이 감염 경로가요, 확진 환자의 그 발진 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또 성접촉 등 밀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꽤나 긴 편이어서요, 5일에서 한 21일 정도 접촉한 지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발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엠폭스는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다가 지난해 5월 이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됐고요. 대부분 2주에서 4주가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고 치명률 또한 2%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 이슈, 음주운전 커뮤니티 논란입니다. 지난 8일 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이 배승아 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심정을 털어놓고 또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이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승아 양 사건 이후인 12일 이 해당 카페에는요, 대낮에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당한 후에 분위기가 아주 많이 좋지 않다. 지금 구공판 기다리는 분들 잠도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카페에 올라온 또 다른 글을 보면요. 나 음주운전으로 걸린 게 세 번째다라고 밝힌 A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면허 결격 기간 2년이 시작된다라면서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어서 캠핑카 끌고 캠핑을 좀 즐겼는데 이젠 하지 못하니 집사람도 열받았는지 집구석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하소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면허 없이는 생계도 힘든데 참 머리가 복잡한 하루다. 면허에 대해서 몇백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면허만 살릴 수 있다면 과감히 투자해서라도 복원시키고 싶다라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들과 이 해당 커뮤니티의 존재가 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정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누리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활동하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해당 카페를 소개한 후에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구제 방법을 연구하는 곳인 것 같다라면서 뉴스에 나와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정말 가관이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사이트가 존재한다니 술 먹고 운전을 안 하면 될 텐데 댓글이 더 가관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인 씨는 네.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한다. 내 생활 습관 중에 이것만큼은 건강과 밀접 관계가 있다. 이거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지키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건 참 많습니다. 뭐 양치질하면서 스쿼트하기, 혹은 뭐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걸어가기, 혹은 꼭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알고는 있는데 네. 제가 직접 지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얘기는요.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안 해야 된다. 오, 이거는 이 건강 생활 습관을 위해서 이거 없어야 된다 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건강하고 싶다면 어떻게? 닥터 하우스를 보셔야죠. 여기는 친절한 의사가 있는 닥터 하우스고요. 저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권민규입니다. 나에게 빠져버려. 오늘 황금 키워드가 이 노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황금 키워드 뭔가요? 착각에서 귀 건강을 구하라. 이게 무슨 착각일까요? 네, 어지럼증은 두통이나 감기만큼이나 흔한 질환인데 피곤해서 그러겠지 착각하거나 질병이 아니겠지 방치했다가 병을 크게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어지럼증의 원인이 무척 다양하고 방치했을 때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착각으로부터 귀 건강을 구해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봄철에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혹시 꽃멀미라고 들어보셨어요? 꽃멀미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직접 만든 말입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봄이 되면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에 취해서 어지럼증을 느낀다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만큼 봄철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늘어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2월 어지럼증 환자는 8만 8천 명이었던 데 반해서 3월에는 10만 1천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봄철에만 유독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심혈관계 면역계에 무리가 되어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대표적인 어지럼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 하나는 이석증입니다. 아, 이석증.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빙빙이 너 균형 잘 못 잡는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네, 이석증은 귀 속의 이석이라는 돌가루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서 새 방골이관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병인데요. 새 방골이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네. 때문에 이석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다 보면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죠. 주변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돌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걸 뭐 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제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런 치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치료는 아니고요. 아,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실제로 또 많이 있어요? 물론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50대 여성 환자분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길에 심한 어지럼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럴 때 심한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포감도 극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특히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골밀도가 낮은 것과 이석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적은 초봄에 특히 많이 발생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이석증과 함께 알아둬야 될 또 다른 어지럼증이 있습니까? 바로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럼증입니다. 귀 속의 달팽이관과 그 옆에 평형기관을 뇌이라고 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액체를 뇌 림프액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흡수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귀 속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발생하죠. 화가 반고우 아시죠? 네네네. 예, 반고우가 스스로 귀를 잘라냈던 일화로도 유명한데 그 이유로 추정되는 것 중 하나가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럼과 이명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삐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한 거군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의 명작 중에 하나인 별이 빛나는 밤을 보시면 별과 달, 나무가 어지럽게 휘몰아치는 듯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그의 증상으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대가는 대가입니다. 어지러운데 그것마저 그리다니.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건가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외상,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있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이명이 들리기도 하는데 특히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대 여성 환자분이 반복되는 어지럼증으로 오셨는데 귀도 먹먹하다고 해서 확인을 했더니 청력 저하도 있었고요. 다행히 치료 후에는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메니에르병을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청력 저하를 검사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매니.
여기서 질문. 아, 네네. 이석증과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해결할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없다. 치료할 수 없다. 네. 치료할 수 없다. 아, 이거는 일단 제가 처음 들어본 병명인 거 보니까 이거는 흔치 않은 것 같고, 이거 뭐, 못 고치는 병 같은데요? 정답은 X입니다. 아, 고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차이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석증은 자세에 따라서 수초간의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병이고, 메니에르병은 수분 내지 수시간 동안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하는데, 특정 자세에서 유발되는 눈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이석증의 방향과 타입을 진단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복수를 받게 되고 이석치환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메니에르병의 경우에는 이뇨제나 귀의 혈류와 관련된 약을 쓰는데요. 일단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먼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술과 담배, 카페인을 줄이셔야 하고 특히 염분 섭취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아,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봄철 착각에 빠진 우리 귀 건강을 걱정해 주신 우리 광민규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닥터하우스를 모셔야죠. 여기는 친절한 의사가 있는 닥터하우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영주입니다. 봄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키워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착각에서 중심을 구하라. 이거 무슨 말이죠? 네, 착각에서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를 구하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리를 구하는 건 알겠는데 무슨 저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허리 협착증은 그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리 저림 같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다리 저림 때문에 사람들이 다리 문제 혹은 혈액순환 문제로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허리 협착증은 추간판 탈증주가 더불어서 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렇게 척추에서 이게 신경근이 압박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나이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대부분은 40대에서 발병해서 50, 60대에 악화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 나이 탓이려니 하고 지내다가 허벅지부터 다리 저림까지 오고 또는 종아리부터 발등까지 시리고 따끔한 증상이 와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게 돼서 방치하기 쉬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저도 딱 그 나이 또래인데 실제로 이렇게 내원하는 환자가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한 60대 남자 환자분은 다리가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저리고 발등이 시리고 따갑다고 찾아오셨다가 제가 이건 허리병입니다 라고 했다가 이거 자기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왜 허리병이냐고 이렇게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리 MRI를 찍고 나서야 허리 협착증임을 비로소 확인하시고 납득해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허리 협착증은 착각하기 쉬운 증상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봄철 허리 협착증 더 주의해야 한다, 아니다. OX. 근데 봄철 원래 따뜻할 때는 건강이나 몸이 좀 더 잘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가 없다. 땡. 맞습니다. 더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네, 봄철에는 사람들이 그동안 못했던 대청소라든지 운동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 등으로 가구를 재배치할 때 요령 없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허리를 위해서 봄철 됐는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이죠. 그래서 물건을 들 때 이렇게 허리만 구부리지 마시고 무릎부터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주시고요. 왜냐하면 허리만 구부린 채로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척추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서 허리에 무리가 가고요.
또한 물건을 이렇게 최대한 몸에 밀착시켜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게의 중심이 멀어지게 되면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관절이나 근육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저 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거운 거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시키면 또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제가 툭 하면 허리를 다치고 그러는데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 좀 무서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크게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우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신경 주사, 허리 신경 주사를 맞아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협착증이 좀 심해진다면 그때서는 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허리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제 손가락만한 기구가 허리로 들어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러한 디스크라든지 인대를 직접적으로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근데 뭔가 어쨌든 그게 수술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디오 내시경으로 직접 병변을 눈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감염 위험성도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수면 마취로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할 필요가 없어서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전신 마취 안 하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귀가 솔깃한 내용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바른 자세로 해야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봄철 착각에 빠진 인체의 중심, 허리 구하는 법을 우리 이영주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크하우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엔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차윤아 식품생명공학 박사,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좌석 배치가 여느 때와 달라요. 네. 우리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특강을 선택하신 건데 네. 봄맞이 특집으로 오늘 우리 네 분 선생님들의 특강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좀 많이 추웠어요. 네. 꽃샘 추위가 찾아오면서 사실 봄 환절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들이 전문가 우리들이 좋은 얘기 한 보따리씩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또 전문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준비하신 이야기가 다양할 것 같아서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중점적으로 나눌 얘기 주제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특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열어주실 분은 서동주 선생님이신데요.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특강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 첫 번째 관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이 유독 추웠습니다. 추워서 겨울이 너무 긴 것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또 완연한 또 봄날이 됐어요. 낮 기온은 사실 거의 초여름 날씨가 됐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 곳곳을 지금 흐르는 이곳이 막힘없이 흘러야 올 한 해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주제가 있는데요. 주제는요, 바로 혈관 막힘없이 콸콸콸입니다. 혈관 막힘없이 콸콸콸. 뭔가 듣기만 해도 뭔가 시원해지고 그렇죠. 정말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정말 도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혈관 건강 정말 중요하죠. 혈관 건강이 우리 평생 수명을 좌우한다고도 하잖아요. 우리 혈관 하면 사실 정맥, 동맥, 모세혈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는 사실 림프관까지도 이 혈관 계통에 포함되긴 하죠. 이때 정맥, 동맥, 이 모세혈관의 총 길이를 합치게 되면 지구 3바퀴 반을 돌 정도의 길이로 굉장히 깁니다. 12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긴 이 혈관들은 우리 몸 장기 곳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어느 한 곳이 막히게 되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큰 문제이기도 하죠. 실제 어느 한 곳의 혈관이 문제가 되면 치료도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도 혈관이 굉장히 길다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혈관은 참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참을성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막히기 전까지는 혈관은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신호를 보이지 않고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70% 이상 막히게 되면 그때서야 아프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그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사실 좀 늦은 경우들이 치료가 힘들고 늦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문제가 생기다가 이제 혈관에 탄력이 생기고 이게 혈관이 크게 막히게 되면 큰 신호를 보내는 이 혈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혈관이 막히면 그러면 온몸이 뭐 좀 찌릿찌릿하고 좀 두통이 생기거나 그렇죠. 어지럼증이 생기고 뭐 이런 증상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빈혈 같은 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혈관이 보내는 신호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뭐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들도 실제 이 혈관에 관련된 이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혈압과 연관된 이제 통증일 수 있는데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혈관의 탄력성이 이제 이상이 생기면서 이 혈압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혈압을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평소 혈압 대비에 이제 최근의 혈압이 한 20% 이상 이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에 직접적으로 이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혈관이 보내는 신호 중에 하나는 바로 부기입니다. 부기, 부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손발이 자주 붓는다. 혹은 이게 손발이 부으면서 손발이 저리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종 역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신호일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지금 환절기에 이 혈관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혈관 손상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신체의 중심 체온은 이 대기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잘 조절되게 되는데 주위의 대기 온도와 이 중심 체온의 변화는 문제는 우리 몸의 생각보다 더 크고 이 다양한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보면 우리 요골동맥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맥을 한단 말이에요. 진맥을 하면서 뭐 오장육부의 건강도 체크하고 뭐 혈관의 탄력성도 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우리 서성주 원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이제 알 수가 네. 있는지 내 몸속 안에 있는 혈관을 네. 네, 사실 몸속 안에 있는 혈관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 좋죠.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고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이 혈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뭐 CT나 MRI 같이 이제 눈으로 보는 혈관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부분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이 혈관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혈관 나이를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관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냥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하고 맞아요. 이러듯이 네네. 혈관 나이도 이게 다 있구나. 다 다른 모양이죠. 한번 그러면 저희 체크해 볼까요? 네, 한번 제가 오늘 몇 가지 항목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솔직히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면 주시죠. 총 13가지 항목입니다. 네,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할 때 가슴에 압박감이 있다.
인스턴트 식품, 기름기가 많은 식품을 자주 먹고 채소는 거의 먹지 않는다. 네. 네. 전화벨이 울릴 때 즉시 받아야 한다. 운동을 거의 안 한다. 손발이 저리거나 냉증이 느껴진다. 혈압이 높은 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혈당 수치가 높다.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 직장에서는 부탁을 받는 편이다. 책임감이 강하다. 네, 흡연자이다. 좀 둘, 셋, 넷. 네, 특이한 질문지도 있지만 어우, 여기서 야.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솔직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말씀해 책임감이 매우 강한 건 아니고 강한. 아니 그렇다 그러면 강한 편에 속하시는 그래도 체크하셔야죠. 체크하셔야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매우까지는 아니에요. 오. 네. 저는 6개. 6개. 저도 6개. 어. 3개. 오 선생님 2개. 두 개. 네. 전 3개. 오. 예. 6 2개, 3 2개, 2 하나네요. 이렇게 되면 뭐 몇 개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의외로 예인 씨가 되게 많네요. 그리고 저는 앞쪽이 비슷한 게 많아요. 뭐 인스턴트 식품 워낙 많이 먹고 채소 잘 안 먹고 전화벨 울리면 전 바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래서 한 6개 정도 되는 것 6개. 같아요. 박사님도 많긴 한데 네. 이거 문제인가요? 사실 이 혈관 나이는 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실 변화도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문에 그런 정신적인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13개 항목 중에 5개 이하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나이와 신체 나이와 이 혈관 나이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6개에서 10개 사이다. 이런 경우 좀 주의가 필요하세요. 지금 본인 지금 나이와 대비했을 때 혈관 나이가 10살 정도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관리가 필요하시고요. 만약에 11개 이상 체크되셨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혈관 나이가 본인의 나이보다 20살 정도. 오, 20살? 네, 꼭 혈관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럼 20살이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70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아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네. 네. 저랑 차은은 박사님은 같이 관리를 좀 하는 그러니까요. 걸로. 아유, 10살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네, 참.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병원에서 혈관 건강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또 어떤 방법일까요? 네, 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검사 방법은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네, 초음파 검사인데요. 혈관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디죠? 바로 동맥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목에서 지나가는 머리로 혈류를 보내주는 이 경동맥인데요. 이 경동맥 같은 경우는 이 심장에서 빠져나와서 뇌로 가는 혈액이 지나가는 이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성이랑 관리의 필요성이 큽니다.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경우는 목에 초음파 이 기계를 대고요. 이 혈관에 이동하는 것이나 혹은 두께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혈관벽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막과 이 중막 사이에 사실 이런 찌꺼기들이 잘 찰 수 있고요. 그리고 내막 자체가 혈관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손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크가 생기거나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확인하게 되고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그 내막과 중막 사이의 그 두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 두께가 1mm를 넘어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하죠. 아니 저도 전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 우리 가가지고 한 적 했었죠. 있었잖아요. 네네. 얼떨결에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조금 이상 소견이 있어서 그때 약 줬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혈관 건강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혈관 점검 검사 방법이 있다고요. 네, 두 번째 혈관 방법은요. 바로 정맥 초음파입니다. 제가 좀 전에 동맥 초음파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정맥 초음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혈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CT나 MRI로 구조를 볼 수 있긴 하지만 혈관은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혈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서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혈관하면 동맥의 중요성만 생각하고 정맥은 또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맥 초음파를 설명드리는데요. 보통 하지정맥류라고 하게 되면 혈관이 돌출되는 이 증상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발로 내려왔던 이 혈액이 일부가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이 다리 쪽에 정체되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른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리의 부종이나 혹은 통증이나 야간 경련 그리고
심하면 피부 가려움증까지 이제 나타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실제 하지정맥류로 진료받은 사람들은 환자분들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4만 7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정맥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간단한 검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맥은 동맥과 다르게 그 안쪽에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위로 심장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혹은 선천적으로 이 판막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혈액이 역류하게 되는데 그 역류하는 것을 초음파로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진단이 되면 치료가 가능하고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단이 되면 시술이 필요 없이 간단한 보존적 치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미리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고 내 몸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평소에 그냥 넋놓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혈관 건강 그렇게 해서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가 진단을 통해서 40대가 나왔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거 혈관 뭔가 대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안하는 혈관 대청소법은요. 바로 하지정맥류를 막아라입니다. 하지정맥류를 막아라. 네. 뭔가 예방법에 대한 걸 알려주실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방을 하셔야죠. 이 생활 습관만으로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운동하는 방법만으로도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인 MC님이 같이 전가요? 같이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제가 앞에 나가서 혈관 대청소 운동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우시면은 어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건강이. 제 나이 찾아갈게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하지정맥류에서 예인 MC님과 같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폼롤러를 이용한 다양한 운동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평소에 사실 걷거나 계단을 좀 오르거나 혹은 조금 무리하게 활동하시고 나서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무겁진 않으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특히나 힐을 좀 오래 신었을 때나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었을 때 꼭 집에 가면 저는 다리 마사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유가 하체 혈류가 많이 쏠리면서 이게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면서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때 좋은 사실 운동 방법입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풀어줄 부위는요, 바로 가자미근이거든요. 종아리에 있는 가자미근. 아마 여성분들은 이 종아리 라인 때문에도 이 비복근과 이 가자미근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 가자미근을 풀어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앉아볼까요? 네, 앉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신발을 좀 신발 벗고요. 벗고. 오늘 소개할 것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가자미근을 네. 풀어드릴 텐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아플 수 있는데요. 앞쪽으로 무릎을 좀 꿇으신 상태에서 네. 폼롤러를 이 무릎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가자미근이에요. 네, 가자미근. 오. 이 발목부터 이 무릎 뒤쪽으로 쭉 넓게 펴져 있는 곳이 가자미근이기 때문에 와우. 그쪽에 폼롤러를 대세요. 네. 대고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오, 아파 보여, 아파 보여.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아파요. 네, 아프죠? 아프죠? 오. 그래서 아프시면 조금 올라오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10초 눌러주고. 지그시 눌러주시고 조금 이제 괜찮아졌다 하면 네. 좌우로 약간 흔들어 주셔도 돼요. 네, 많이 이게 아프시죠? 아프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시원하면서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마 예인 MC님이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누워서 해보겠습니다. 수건을 누워서. 이용해서 누워서 할 건데요. 한쪽 발에 수건을 건 상태에서요. 건 상태에서 한번 쭉 누워볼게요. 이게 무릎이 좀 안 좋으신 야. 분들은 이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워서 발을 쭉 와. 당겨주세요. 오. 저는 이거 너무 자신 있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쫙쫙. 네. 예인 씨는 근육은 없어도 굉장히 유연해요. 네, 굉장히 유연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자미 근부터 해서 네. 햄스트링까지 쭉 당기시면서 시원해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오래 걷거나 힐을 많이 신었을 때 실제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고 네네. 펴는 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걸 당기는 동작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그 동작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수건을 이렇게
네, 활용해 이거 주시면 좋을 하면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혈관 대청소법에 대해서 얘기해준 서동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모선 선생님의 행복 특강입니다. 어떤 얘기가 준비돼 있을지 특강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엄청 무섭습니다. 왜요? 집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봄만 되면 온 집안을 다 뒤집어요. 아, 그치. 청소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행복 씨가 오랜만에 우리 진우 씨를 찾아주셨는데요. 네. 증상을 한번 봐볼게요. 이 증상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아니 뭐 머리 위부터 뭐 안 아픈 데가 없네. 맞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김행복 씨에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김아픔 씨인데 네. 저는 근데 좀 재밌는 포인트가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게 뭘까요? 뭔가 못하는, 심상치 않은데. 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 숙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숙변. 네. 대장이 좋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숙변하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변비잖아요. 네. 근데 이 변비가 웃긴 게 내가 3일 동안 대변을 못 봤다고 그래서 또 무조건 변비는 아니거든요. 네. 일시적인 변비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좀 문제가 되는 거냐? 내가 대변을 못 보는 게 분명히 식사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 변비가 계속 대변을 못 보는 게 한 보름 이상 지속이 되고 이런 증상들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만성 변비로 보고 이분은 진짜 치료가 시급하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3일 못 봤다고 해서 변비가 아니고 이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지만이 변비인 건데 이걸 알려고 그러면 일단 내가 평소에 대변을 어떻게 보는지 나의 대변 패턴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내가 대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항상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숙변 제거는 만성 변비를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만성 변비 관리가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숙변 얘기 사실 많이 하는데 숙변은요 이게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숙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자분들이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단식원에 있어도 대변을 보고 먹는 건 이만큼인데 대변은 이만큼 본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환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변은요. 우리가 먹은 거에 대한 음식에 대한 찌꺼기만이 대변이 아니고 우리 몸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세포가 계속 분할을 하고 그중에서 죽은 세포들도 있고 대장의 상피세포도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변화를 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노폐물들과 또 음식 찌꺼기 거기에 더해서 수분이 더해진 게 바로 이 대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굶더라도 대변이 나오는 건 음식 찌꺼기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기존에 계속 나오고 있는 노폐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대변에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변 건강은 바로 이 수분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대변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아침에 루틴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루틴을 하나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요. 찬물을 아침에 꼭 마셔주는 게 정말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찬물이에요? 네, 미지근한 물을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마시라고들 하는데요. 대장을 좀 자극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찬물을 마셔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아침에 마시는 이유가 내가 일과 중에 오후에 마신다거나 일과 중에 마시는 건 사실 다른 데로 흡수가 다 돼버려요. 근데 눈 뜨자마자 마시는 이 첫 물은 대장으로 그냥 쭉 집중을 해가지고 대장을 자극해주고 대변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근데 우리가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매화틀이라 그래가지고 임금님 그 응아 모양 보고 뭐 냄새도 맡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것도 뭐 건강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 어이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걸 확인해 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 보고 나가기, 물 틀고 나가기 바빠. 아니 요즘은 네, 네. 자동으로 내려가요 그냥. 좋은 거 쓰시네.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대변 보고 나서 항상 자기 대변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아까 우리 했던 체크리스트 뒤쪽에 보면 네. 종이가 한 장 있을 겁니다. 오. 지금 아침이라 좀 죄송스럽긴 한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평소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대변이 어떻다를 좀 미화를 해서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내 대변을 그리라는 네, 말씀이시죠? 대변을 좀 그려서 저를 보여주시면 제가 대장 상태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바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전에 좀 그려봤습니다 저희는.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참, 아이. 그럼 이상적인 내가 생각했을 때 건강한 대변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상적인 대변도 돼요? 네. 이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 대변의 모양을 그거, 그리라고 그거. 하시니까 이거 참. 아침부터 참 죄송한데 그러니까. 네. 한번 봐볼까요? 서동주 선생님 바나나 모양. 한번 보시죠. 저는 이렇게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저 변기 안에 저렇게 연기 안에 네. 이렇게 핑크빛으로. 보통 사실 대변하면 이렇게 저거지. 보잖아요. 아, 이거 3층 석탑 모양인데. 저희가 아이랑 맨날 이게 너 아주 그리면서 건강한 연습하는 거네. 거. 아우 저는 그저 똥똥똥똥똥 이렇게 들어가는. 어. 저는 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네. 예쁘게 그려봤습니다. 아우 바나나 그렸어 아예. 지금 나올 수 있는 대변 모양은 사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 소동주 원장님은 역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이제 이렇게 좀 동심의 세계로 빠진 것 같고 사실 아까 예인 MC님이 변기 안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줬잖아요. 네. 그런 혈변을 봤으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병원 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차윤환 박사님. 이거였죠 이거. 딸기 그러니까- 토끼똥. 네. 아니면은- 대변의 건강 촉도는 수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윤환 박사님 저 말씀하신 토끼똥, 염소똥처럼 나오는 저런 변들이 내 몸 안에 수분량이 부족할 때, 또 대변에서 너무 열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을 때 나오는 대변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대변은 우리 이재용 MC님께서 그려주신 바나나. 바나나 똥입니다. 아우. 흔히 말해서 싸고 나서 닦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렇게 이 바나나 똥인데 수분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예요. 수분량이 너무 없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토끼똥, 염소똥을 싸게 되고요. 또 너무 수분량이 많게 되면은 묽은 대변을 보게 되죠. 네. 아, 근데 사실 뭐 변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배에 그 가스 찼다 그러죠. 맞아. 더부룩한 그 느낌도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니 근데 네. 더부룩한 거에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좀 심하면요 배가 좀 이렇게 아픈 듯하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네. 우리 대변 얘기 나왔으면 방구 얘기 해야죠. 네. 이번에는 제가 이 가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몸 안에 대부분 가스가 차는 것도 음식물을 먹고 대장에 있는 세균에서 뭐 분해된 가스가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몸에서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 70% 정도는요. 평소 내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니면 밥 먹을 때 자연적으로 흡입되는 가스들이고요. 한 20% 정도는 혈액 속에서 운반되던 가스들이에요. 그러면 이 100%가 사실 또 모두 다 방귀로 나오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부분만 방귀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한 70% 정도는 다시 대장 안에서 혈관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몸을 전신을 순환을 하다가 소변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우리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음식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방귀의 냄새를 만드는 게 바로 이 10% 음식물에 의한 거이기도 합니다. 네. 방귀를 그러면 제대로 배출을 못하면 이게 몸으로 돌아요? 네, 방귀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몸 안에 있다 보면요. 이게 결국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엔 이게 내 폐를 통해서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취가 심해질 수도 있고요. 피부 트러블이 잘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방귀 제대로 뺄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마사지인가요? 마사지법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이름은 되게 귀여워요. 가스 빼는 법을 준비했는데요. 엄마 손은 약손 마사지법입니다. 아까 이제 루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근데 대장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은 일단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손을 비벼 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아침에 생각할 것도 많잖아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아침에 잃어보기도 하고 오늘 뭐 좀 잘 됐으면 한다 기도하면서 이제 열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배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아, 엄마 손을 엄마, 그냥 뻗어듯이. 시계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요 왜요? 연동 왜? 운동이 왜? 일어나는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세요.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찬물을 한 잔 마신다. 이러면은 쾌변을 위한 루틴은 이미 완성인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네, 배 마사지를 해주니까 뭔가 장 운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가스 배출을 돕는 원리가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아까도 이게 연동 운동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대장의 운동성을 좋게 해갖고 안쪽에 모여 있는 가스들이 제대로 배출될 수 있게끔 이동을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복부에 있는 각종 많은 혈자리들이 있어요. 천추혈, 중환혈, 기해관원, 뭐 하완, 걸리혈까지 한 번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복직근에 있는 어떤 문제들, 복부에 생긴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약재를 이용한 거예요. 작약인데요. 사실 가스가 차고 변비가 심하신 분들 우리가 누워서 이렇게 복진을 하다 보면은 복직근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복직근이 딱딱하게 굳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대장의 운동성까지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장 운동성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기게 되고 그 안에 대변이 머물고 있으니까 대변에서 생성된 가스로 인해서 계속 배 안에 가스가 차게 되거든요. 이때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작약이라는 약재입니다. 특히 이 작약 같은 경우는 근육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흔히 좀 운동하고 나서 근육 많이 뭉쳤을 때 사실 많이 먹는 약들이 있거든요.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쌍화탕에 군약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작약입니다. 그래서 변비 환자, 복부에 좀 뭔가 팽만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쌍화탕을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장 독소 배출법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모사 선생님의 행복 특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 선생님의 행복 특강입니다.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는지 특강 시작하죠.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교차가 좀 커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죠. 정말 피부가 적신호를 보내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특강은요. 피부도 대청소가 필요하다입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갸우뚱하게 되는 게 사실 혈관은 우리가 뭐 꺼내서 대청소를 할 수가 없지만 피부는 매일 클렌징도 하고 열심히 닦고 또 뭐도 바르고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피부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최전방에 있잖아요, 피부가. 최전방에서 유해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수분, 밸런스, 이런 전해질 밸런스도 이 피부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감지하는 것도 당연히 피부인데요. 그래서 이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피부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실전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피부 관리법은요. 환절기 피부 삼적을 잡아라입니다. 오, 삼적을 잡아라. 네. 정말 잡고 싶습니다. 피부에 해가 되는 세 가지 무언가를 잡으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제일 유명한 적이죠. 피부 삼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적, 바로 자외선인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겨울에도 여름처럼 열심히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이거 바르지. 조금이라도 바르지. 관리해요, 저 그래도. 아니면 선생님 요즘은 파운데이션 안에 자외선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인정. 그것도 인정. 그럼 저도. 아니 예인 씨는 알겠는데 차 선생님은 진짜 의외네. 아니, 발라서도 이 정도로 좀 까만데 안 바르면 어떻겠어요. 근데 저 차 박사님 야외 활동 많이 하니까 신경 써요. 관리하시는구나. 아니 평소에는 방송 끝나면
클렌징 티슈 가지고 지우죠. 때밀듯이 해요. 근데 신경 쓰고 있었어. 근데 제가 피부를 신경 쓴 이유가 있는 게 언젠가 이게 뭐 이렇게 봤더니 이게 자외선을 이렇게 직접 맞은 분하고 안 맞은 하고 이게 비교하는 그 그림이 하나 있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유명하죠. 났더니 이게 그거 보고 나서 좀 이게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무시무시한 사진이잖아요. 목에 선크림 안 발랐다가 저렇게 되신 거거든요. 네, 피부 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노화라고 하는 내인성 노화가 있고요. 광노화가 있는데요. 내인성 노화는 말 그대로 자연 노화.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노화. 세포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호르몬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변화를 얘기하고요. 광노화는 대표적으로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얘기합니다. 이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가 오기 때문에 이 반대로 얘기하면 선크림을 열심히 바름으로써 막을 수 있는, 늦출 수 있는 노화가 바로 광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바르셔야 하는 선크림 잘 바르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선크림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잘 바르는 방법이 있는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잘 바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정량,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 선크림은 이 정도는 꼭 바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양이 있는데요. 그 정도의 양을 발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에? 저 뭐야? 공포 영화. 뭐야? 너무 무서운데 얘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저렇게 바르라고 그러면 누가 선크림 바르겠어요. 실제 저희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피부과 전문의 하는 친구들이 얼굴에 저렇게 바르더라고요. 저렇게 바르는 게 맞다고 했는데 실제 저게 맞는 거죠, 지금? 네, 정말 이렇게 바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분이 정말 잘하신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권장량이 1cm 제곱미터당 2mg을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디로 치면 거의 손가락 2마디 정도를 짜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르면 당연히 백탁이 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품을 아무리 잘 선택해도 특히 남성분들 골프장 가시면 다 그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어머님들 선크림 바르실 때 어떻게 바르세요? 그냥 이렇게 바르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신데 그거보다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붓이나 퍼프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잘 발려집니다. 네. 근데 그냥 손으로 쓱쓱 바르면 모르겠는데 가지고 뭐 백이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나? 어쨌든 귀찮은 거 싫어하고 또 돈 내고 또 그걸 구매를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퍼프도 사야 어머님들 되고. 더 싫어할 텐데. 그래도 얼굴이 늙는 것보다는 붓이나 퍼프 정도는 좀 구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면은요. 일단 선크림을 짜야겠죠. 근데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발라야 하는 선크림이요. 아이고. 저렇게 많이 써? 보통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야. 이 정도를 짜면 근데 당연히 백탁이 오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당연히 하얗게 동동 뜰 수 있고 집에 있는 뭐 퍼프나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거든요. 일단 붓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붓을 사용해서 와, 양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바르시는데 한꺼번에 이 양을 다 바르시는 게 아니라 저 모델분 얼굴이 조그매서 별로 그러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크니까 다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바르고 바로 덧바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흡수가 되고 마른 후에 또 다시 이걸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백탁이 되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붓자국 나시는 붓자국 분들이 나요. 있어요. 네. 건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퍼프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퍼프에다가 미스트를 미리 한번 뿌리고요. 미스트를 뿌려서 촉촉한 상태에서 선크림을 이렇게 두들겨서 발라주시면 그런 백탁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러네. 분장실에서 해줄 때 이렇게 해주잖아요. 저 퍼프로. 특히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손의 온도나 얼굴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손으로 바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퍼프로 바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게 피부를 위해서 선크림은 정말 잊지 말고 잘 발라줘야 되겠고 다음 피부관리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건요, 바로 흑꿈치 탈출입니다. 맞아. 꿈치 팔꿈치가. 네. 말만 들어도 무섭죠. 거뭇거뭇한 팔꿈치인데요.
네, 많이 보이시지 않았어요, 요즘? 뭐랄까 사람을 이제 반팔 입고 만났을 맞아요. 때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이 흑금치예요. 맞아. 이거 진짜 남자분들도 이거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럼 뭐 이거 떼수건으로 박박 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절대 안 돼요. 떼수건으로 빡빡 밀면 오히려 각질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떼수건으로 미는 건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사실 이제 뭐 스크럽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는데 색소 침착이 된 경우에는 사실 뭐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유난히 심한 각질이라면 사실 피부 질환, 건성 같은 질환도 의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심하다 그러면 피부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여드름 같이 뭐가 난 분도 있는데 이건 다 피부 질환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뭐 다 피부 질환은 아니지만 정말 심하거나 너무 두껍거나 이게 정말로 너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색깔이 진하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 사실 뭐 주변에 화장품 가게 가면은 이런 스크럽 재개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집에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요거는 흑설탕이랑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건 뭐 집에 흑설탕이나 이런 거 기름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그리고 오일이 없으면 꿀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거를 사용을 하실 때 요렇게 만들었다가 집에서는 이제 팔꿈치에 미스트를 좀 뿌려서 정돈을 시킨 후에 따뜻한 스팀 타올로 좀 진정을 시켜주시고요. 보습이 된 후에 이걸로 스크럽을 하고 닦아내시면 됩니다.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닦아내시면 되고요. 뭐 너무 자주 하지만 않으시면 특별히 피부에 부담이 되진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반소매하고 반바지 입을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이미 뭐 반소매 입고 다니니까 이런데 관리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렇게 하면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꼭 제품이 없더라도 집에 있는 걸 활용해서 관리를 하시면은 거뭇거뭇한 흑금치를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피부 관리법도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네, 눈썹을 뽑을까 밀까? 입니다. 이 눈썹 정리도 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항상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매일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매일 샵에 갈 수도 없고 매일 전문가에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뽑지 말고 뽑지 말고 밀자입니다. 뽑으면 아무래도 모낭이 자극돼서 피부의 탄력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관리를 하셔야 한다면 뽑기보다는 그냥 깨끗한 칼로 밀어서 정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네, 관리를 자주자주 해야 되는데 네. 뽑기보다는 미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건강 챙겨봤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야, 이제 차 박사님 차례인데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날씨. 좀 오래됐어요. 예. 네, 특강 시작해 주시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리 몸속에서 없애야 할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의 정체는 독 중의 독,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독 중에 독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성산소가 몸에 나쁘다.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활성산소가 뭐죠? 활성산소가 왜 나쁜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갑자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면요. 지구상의 활성산소는 어디나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서요. 한 2% 정도의 활성산소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우리 몸으로 이 독 중의 독, 활성산소는 언제나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활성산소가 나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를 먹으면 우리 몸속의 세포가 이용을 하고 이산화탄소로 싹 나가야 되는데 활성산소는 얘가 좀 미친 산소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를 좀 공격해가지고 세포를 노화시키고 늙게 하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독 중의 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활성산소, 즉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찌꺼기 산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철도 아니고 녹슨다니까 참 더 서글퍼지는 건데
우스갯소리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뭐 몸도 기름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활성산소 그럼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그렇죠. 활성산소 정말 나쁘지만 우리가 그걸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절기 독소 대청소법은요. 바로 활성산소 먹어서 없애자입니다. 먹어서. 먹어서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활성산소 먹어서 없애자니까 활성산소를 우리가 먹어서 없애는 게 아니고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식품을 먹어서 없애자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들을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어요. 바로 항산화제. 그리고 이런 항산화제의 그런 능력을 항산화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항산화제가 많은 식품을 골라 먹으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요. 자, 그럼 항산화 법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차윤환의 활성산소를 없애줄 바로 이것인데요. 이거 무지개 그림이 나왔는데 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는 빨주노초 파남 보로 가야 되는데 그게 원래- 빨로초 보검. 예, 원래 이 빨주노초 반환보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줄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빨간색.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마토, 두 번째가 뭐 딸기 같은 것들 생각나시잖아요. 네. 뭐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토마토는요, 우리가 그 속에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은 성분이에요. 봄철에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거 드셔주는 게 항산화력을 올리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이 최고 7배까지 강해진다고 하니까 그냥 생으로 말고 익혀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딸기는 봄철 딸기 이 비타민C가 풍부한데 비타민C도 대표적인 항산화제거든요. 딸기도 꼭 챙겨 드시는 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그냥 생으로 드시는데 너무 물에 오래 두면 비타민C가 제거가 돼요. 그래서 가볍게 닦아서 드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노란색. 자, 노란색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바나나도 있고요. 뭐 오렌지, 뭐 단호박, 그다음 당근도 좀 노란색이 있는데 자, 당근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요게 활성산소를 콕콕 잡아주는 특성이 있고요. 이게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거든요. 자, 그다음은 초록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정도 되니까 항산화가 굉장히 강한 채소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금치는 철분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봄철 시금치도 잘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라색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블루베리. 그렇죠. 그치. 블루베리, 가지. 그렇죠. 가지, 포도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도 포도 자체로 먹는 것보다는 포도 주스나 포도를 발효시킨 와인 형태로 드시는 것이 항산화력이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요거는 약간 액상으로 드시는 거 좀 권하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무지개 색깔이 있거든요. 그 정체는 바로 검정색입니다. 자, 검정색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검은 콩이요. 그렇죠.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에도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김 있잖아 또 해조류가 그죠? 미역김.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이 미역, 김 같은 해조류, 그다음에 가지나 또는 검은 콩 같은 거 챙겨 드시잖아요. 이게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밀집되고 농축되면 우리 눈에 검은색으로까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검은 콩과 같은 검은색 채소 과일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또 검은 콩 먹으면 우리가 밥에다가 드시거나 콩장 이런 것밖에 못 드시잖아요. 이 봄에 그러면 조금 그래서 약간 맛있고
고소하게 먹을 수 있는 이 검은색 항산화제 식품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그 재료가 바로 뭐냐 하면은 저 앞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 검은 깨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지금 저희한테 다 그래서 이걸 누려져 있거든요. 주셨구나. 예, 한번 드셔보시죠, 얼른. 네. 역시 맛있죠. 정말 고소하네요. 저는 또 검은 깨떡도 좋아해요. 그렇죠. 요즘 뭐 흑임자 관련돼서도 맛있는 거 음료도 있고요. 아, 이런 것으로. 야, 맛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몸에 독소를 내보내는 것까지 특강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아 박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건강 정보는 이렇게 행복진료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의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인가요? 내일까지 비 온다고 그랬죠? 네,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달라지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또 날은 또 좀 풀린다 그래요. 일교차 심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